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사람들이 예의와 법도를 중시하며 살아가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여인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연화의 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기와가 단정하고 마당이 넓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지나갈 때면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고갯마루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3년 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남편이 돌아올 길이 놓여 있었는데, 계절이 12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오직 무심한 바람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떠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며 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의 장원급제를 빌었으며, 밤이면 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돌아와 입을 옷을 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연려가 따로 없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혹여나 남편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굳건히 집을 지켰는데, 이는 남편이 떠나던 날 대문 앞에서 꼭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겠노라 약속했던 그 다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연화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남편의 먼 친척이자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본래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이득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위인이었는데, 남편이 없는 사이 연화의 집과 논밭을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연화의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담 너머로 집안을 훔쳐보곤 했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앉아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퍼뜨리며 연화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덕구의 눈에는 연화가 홀로 지키고 있는 그 번듯한 기와집이 마치 주인 없는 보물처럼 보였기에,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연화를 쫓아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덕구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연화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롱과 억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재수씨, 아직도 그 서방님을 기다리는 거요?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소식 한 장 없는 사람을 기다려 뭐 하겠소. 내 한양 다녀온 보부상에게 들으니 글 공부는커녕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어디론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덕구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꺼냈지만 그 속내는 연화의 길을 꺾고 집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하며 덕구를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는 문지방을 밟고 서서 좀처럼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연화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하여 말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더욱 흉흉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어내어 연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듣자 하니 서방님이 빚을 갚지 못해 양반의 신분을 팔고 어느 대갓집의 노비가 되었다는 말도 있소이다. 노비가 된 사내를 기다려 무엇하겠소. 이 집은 이제 주인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니 먼 친척인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겠소. 덕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화의 마음에 꽂혔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남편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실 테니 험한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연하의 단호한 태도에 덕구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우물가에는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덕구가 퍼뜨린 소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연하의 남편은 이미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그 점잖던 양반이 노비가 되었다지 뭔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라네, 노름 빚 때문에 아예 다른 지방으로 팔려갔다는 말도 있어.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삼아 말을 옮겼으며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연화의 집 담장을 넘어 앞마당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으며 애써 눈물을 삼켰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덕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연화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노비의 아내가 이 큰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요. 관아에 고하여 쫓겨나기 전에 내 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덕구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된 양 행세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그럴 때마다 연하는 안채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늙은 박노인만이 덕구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꾸짖었지만 젊고 힘센 덕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가 어둑어둑해진 시각 마을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대는 소리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병든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마을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은 다해져서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하였고 머리는 산발을 하여 얼굴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에 겁을 먹고 문을 닫아 걸거나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는데 그 낯선 사내는 망설임 없이 연화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개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이 대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연화는 그 목소리의 끝자락에서 묘하게 익숙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호롱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집신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으며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살이 드러나 있었고 허리에는 낡은 새끼줄을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거린이거나 도망친 노비의 행색이었기에 연화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기도 전에 사내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왔소. 면목이 없소.
그 한마디에 연화의 손에서 호롱불이 툭 하고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불씨가 사그라지며 주인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듣고 달려온 것은 역시 덕구였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꼴을 좀 보란 말이오. 양반은 무슨 양반, 천하의 상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먼. 덕구는 횃불을 사내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사내의 얼굴은 흙대에 절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자를 보시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다던 그 잘난 서방님이 노비꼴을 하고 돌아왔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려면서도 그 처참한 모습의 말을 잊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충격에 휩싸여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무릎 꿇은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사내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손가락 마디에 박힌 굳은 살의 위치는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의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냄새가 났지만 그는 분명 3년을 기다려온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고 덕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버님, 제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 주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지치신 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먼. 저런 노비놈을 남편이라고 받아들이겠다? 내 눈엔 도망친 노비놈이 주인 집 쌀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덕구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사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꾸만 주저앉으려 했지만 연화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지탱했습니다. 여보, 어서 들어가세요.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내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타까운 광경을 보며 혀를 찾고 몇몇 안악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사내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아에 넘겨서 저놈의 신분을 확인해 봐야 해. 양반 행세를 하는 도둑놈일지도 모른다고. 집안일을 돕던 박노인이 급히 달려나와 연화와 사내를 막아서며 덕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보시게 덕구 양반, 사람이 먼 길을 와서 저리 지쳐 있는데 어찌 그리 야박하게 구는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박노인의 호통에 덕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소. 오늘은 내가 물러가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려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오. 만약 저자가 진짜 노비라면 이 집은 물론이고 부인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아시오. 덕구는 으름장을 놓고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불길한 말들은 어둠 속에 남아 연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부축하여 안채로 들어갔고 박노인은 서둘러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그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피고 숭늉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덕구의 말대로 정말 노비가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다른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연화는 그저 묵묵히 남편을 위한 밥상을 차릴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찬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깊은 밤은 그렇게 의문과 불안을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선 사내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었는데 연화가 억지로 그의 소매를 끌어 아랫목에 앉히자 그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며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방 안은 연화가 미리 군부를 떼놓은 덕에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사내의 몸은 마치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호롱불 아래서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밖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처참했는데 얼굴은 오랫동안 씻지 않아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는 마른 버짐이 피어올라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셨는데 그녀의 손끝이 사내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그는 흠칫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연화가 물수건으로 사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검은 구정물이 대야를 탁하게 물들였고 그 속에서 서서히 익숙한 이목구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예전에 당당하고 맑았던 선비의 얼굴이 아니었는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뺨에는 알 수 없는 흉터 자국이 길게 남아 있어 그간의 고초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화가 흉터에 손을 대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자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나는 귀한 안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자기 비하가 깔려 있어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한양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토록 기계가 넘치던 사람이 스스로를 이토록 낮추게 되었단 말인가. 사내가 씻는 동안 연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을 위해 지어두었던 비단옷을 꺼내왔는데 그 옷은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것으로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당신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제가 정성껏 마련해 둔 것입니다. 연화가 옷을 내밀자 사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는데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옷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가당치도 않소. 노비가 어찌 비단옷을 입는단 말이오. 나는 그저 이 누더기 오시면 좋카오. 사내는 끝내 새 옷을 거부하고 자신이 입고 온 냄새나는 옷을 고집했으며 연화가 아무리 권유해도 고개를 저으며 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리고 앉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나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끓이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조기 한 마리도 굽는 등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사내는 여전히 윗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밥상을 사내 앞에 내려놓으며 수저를 쥐어주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체면도 잊은 채 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는 모습은 영락없이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으나 연화는 그 모습조차 안쓰러워 묵묵히 지켜보며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밥을 먹던 사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멈추더니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마시는 모습에서 연화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국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국그릇의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2번 문지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책을 읽다가 차를 마실 때 무의식적으로 하던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변하고 말투는 비굴해졌으나 그 사소한 손놀림 하나가 그가 틀림없는 자신의 남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여보 하고 나지막이 부르자 사내는 흠칫 놀라며 국그릇을 내려놓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이 묻은 입가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연화는 그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따뜻한 요 위에서 자라는 연화의 청을 뿌리치고 기어이 차가운 맨바닥에 멍석을 깔고 눕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인님 방에서 종놈이 어찌 편히 잠을 자겠소. 나는 여기가 편하오. 사내는 주인님이라는 말을 쓰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고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듣지 않고 벽을 보고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등 뒤에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가끔씩 들려오는 사내의 억눌린 신음소리와 흐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밤새도록 윙윙거리며 울어댔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때마다 연화의 불안감도 함께 증폭되어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마을은 온통 연한의 집 이야기로 들썩거렸는데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밤새 일어난 일들을 부풀려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들었나? 어제 그거 짓고를 한 사내가 정말 연한의 서방이라지 뭔가. 아이고, 빚 때문에 노비로 팔려갔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양반 체면에 그게 무슨 망신인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화의 집 담장을 기웃거렸습니다. 그 시각 덕구는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노인들에게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득의양양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 말이 틀림없지요. 노비가 된 자가 양반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덕구는 기세등등하게 마을 촌장과 몇몇 장정들을 이끌고 다시 연화의 집으로 몰려왔는데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온 포졸들처럼 위압적인 태도로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박노인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덕구는 박노인을 거칠게 밀치며 안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안에 있는 놈은 썩 나오너라. 양반의 탈을 쓴 노비놈이 어디서 감히 숨어 있느냐. 고함 소리에 놀라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나왔지만 그녀의 뒤에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은 남편이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 팔을 벌려 남편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남의 집 가장에게 노비라니요. 말씀 좀 가려서 하십시오. 하지만 덕구는 연화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뒤에 숨은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자네가 정말 이 집 주인이라면 어디 한번 당당하게 나와보시게. 어찌 여편네 치마폭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는가. 덕구의 조롱의 사내는 천천히 연화의 뒤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의 행동은 모여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촌장과 덕구 앞에 나아가더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넙죽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리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양반의 언어가 아닌 하인들이 상전을 대할 때 쓰는 극존칭의 비천한 말투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3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고 기품 있던 선비가 하루아침에 비굴한 노비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덕구는 무릎을 치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보시오, 제 말이 맞지 않소? 스스로 노비임을 자인하고 있지 않소? 이런 자가 어찌 이 기와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덕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사내의 머리를 발로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는데 사내는 저항은커녕 더욱 납작 엎드려 빌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치욕스러운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달려가 남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하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여보,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고
양반입니다. 왜 저런 무례배에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연화의 외침에도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바들바들 떨며 연화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부인, 이러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는데 그 모습은 연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의기양양하게 촌장에게 귓속말을 하며 집문서 문제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와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연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눈치를 살피더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것도 하인들이나 하는 마당질을 구분 등으로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려내려가 사내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차라리 죽었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터뜨린 울분에 사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잠시나마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온 듯 깊고 맑았는데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참아야 하오. 아직은 때가 아니오. 덕구 그놈이 무엇을 노리는지 내 뒤를 쫓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나는 노비여야만 하오. 사내의 그 한마디는 연화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가 놀라서 입을 열려 하자 사내는 재빨리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멍청하고 비굴한 표정으로 돌아가 허리를 굽히고 떨어진 빗자루를 주워들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서서 다시 마당을 쓰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너머에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숨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노인은 연화에게 은밀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서방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필시 무슨 깊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덕구놈이 내일 관아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니 오늘 밤을 잘 넘기셔야 합니다. 박노인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미쳐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던져준 그 짧은 단서 하나를 붙잡고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연화는 남편이 덮고 있는 얇은 이불 위로 두툼한 소미불을 겹쳐 덮어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내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연화가 잡은 손에 묘한 힘을 주어 화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덕구가 보낸 감시자들이 집 주위를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고 마을의 개들은 밤새 컹컹 짖어대며 불안한 밤의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내일 벌어질 일을 대비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왜 노비 행세를 해야만 하는지, 그 뒤를 쫓는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덕구는 그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연화는 그 어떤 험난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며 기와 지붕 위로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불투명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연화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는데 마당의 서리는 어제보다 더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날카로운 이빨처럼 땅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윗목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연화는 그의 등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가 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질 뿐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덕구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는데 관아의 포졸복장을 한 사내 2명과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 몇몇을 대동하고 나타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덕구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숨어든 도망 노비놈은 썩 나오너라. 관아에서 포졸 나리들이 오셨다. 내 놈이 양반 행세를 하며 주인을 속이고 도망친 죄를 물으러 왔다. 덕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다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험악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고 박노인 역시 빗자루를 들고 덕구의 앞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보게 덕구, 자네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친척 집에 포졸까지 끌고 와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조상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박노인의 꾸짖음에도 덕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영감, 노망이 났으면 곱게 늙으시오. 나는 지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을 처단하고 주인이 사라진 이 집을 법도에 맞게 되찾으려는 것뿐이오. 덕구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포졸들은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안채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는 포졸들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사내의 비굴한 목소리에 덕구는 쾌재를 부르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보시오, 제 말이 맞지 않소? 저 꼴을 보고도 저자가 양반이라고 하겠소? 필시 주인집 패물을 훔쳐 달아난 놈이 분명하오.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가서 문초해야 합니다. 포졸 중 하나가 거친 손길로 사내의 어깨를 낚아채며 포승줄을 들이대자 사내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애원했습니다. 연화는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제 남편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집주인이란 말입니다. 어찌 남의 말만 듣고 사람을 잡아가려 하십니까? 연화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의 팔을 뒤로 꺾어 묶으려 했습니다. 덕구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연화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재수씨, 순순히 인정하시오. 저놈이 노비라고 인정하고 집문서를 내게 넘기면 내 자비를 베풀어 재수씨가 먹고 살 길은 열어주리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재수씨 또한 도망 노비를 숨겨준 죄로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덕구의 협박에 연화는 분노로 몸을 떨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덕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홧김에 연화를 거칠게 밀쳤고 연화는 중심을 잃고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포승줄에 묶이려던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굽혔던 허리를 서서히 펴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움직임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었고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잡고 있던 포졸의 팔을 가볍게 뿌리치더니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느냐?
그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동작을 멈추고 사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던 노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치는 사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고 포졸들 또한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물러섰습니다. 사내는 넘어진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운 뒤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게 되었소.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덕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덕구, 내 이놈. 내가 없는 사이 내 집을 탐하고 내 아내를 핍박하였느냐. 네가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사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안광의 덕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너는 도망 노비가 아니냐. 어디서 감히 양반 흉내를 내는 것이냐. 덕구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는가. 저 미친놈을 당장 쳐넣지 않고. 하지만 포졸들은 사내의 기세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안채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그것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긴 물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사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보자기를 바쳤습니다. 서방님, 여기 서방님께서 맡기신 물건을 대령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풀어 헤쳤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와 관복, 그리고 묵직한 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산골 마을의 아침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덕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 역시 황급히 무기육모방망이를 버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연안의 서방님이 암행어사가 되셨다니 거짓골로 오신 게 다 뜻이 있었구나. 사내는 엎드려 있는 덕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마패를 그의 코앞에 들이대었습니다. 덕구야, 내 3년 전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임금님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로 전국을 돌고 있었다.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내 소문을 듣고 누가 내 진정한 벗이고 누가 내 집을 노리는 적인지 가려내고자 일부러 노비의 행색을 하고 들어온 것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슬퍼런 위엄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멸시하고 핍박한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내를 괴롭히고 가문을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사내의 호령이 떨어지자 덕구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아니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에. 덕구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는지, 왜 박노인에게만 몰래 정체를 알렸는지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 험한 누더기 속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집안의 우환을 뿌리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내는 포졸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관아의 위세를 빌려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이자를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내 뒤따라가서 너희들의 죄상까지 낱낱이 밝힐 것이다. 포졸들은 벌벌 떨며 덕구를 포승줄로 묶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덕구는
이제 자신이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덕구는 끌려가면서도 연하를 향해 애원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덕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찾고 권선징악의 통쾌함을 맛보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마당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자 사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듬직하고 빛나는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연화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 마음고생이 심했지. 내 신분을 숨겨야만 덕구의 본색을 드러내고 후환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그리했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연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내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허기가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채로 웃음을 터뜨렸고 사내 역시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암행어사도 배는 고픈 법이지. 부인, 아까 차려주려던 밥상을 다시 받을 수 있겠소? 사내의 농담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따뜻한 밥을 새로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편히 앉으셔서 주인의 자리를 찾으세요. 차가웠던 마당에는 어느새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안개가 걷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루에 올라가 정자하고 앉아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고향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집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마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벗고 박노인이 가져다 준 관복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덕구와 결탁한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급제하여 돌아온 그가 해야 할 진정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덕구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 연안의 집마당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늦가을의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그동안 집안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려는 듯 장독대와 기와지붕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연화의 남편을 어려워하여 섣불리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마당에 떨어진 흙먼지를 쓸어내며 벙그러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든든한 주인이 돌아왔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데우기 시작했는데 아까와는 달리 그녀의 손놀림에는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마치 축하의 폭죽 소리처럼 들렸고 솥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는 정화의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연하는 남편이 씻을 물에 향긋한 유자 껍질을 띄우며 그가 지난 3년 동안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노비가 아닌 나라의 큰일을 하는 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왔을 남편의 외로움이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사랑채에 마련된 목욕통에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지자 사내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자 사내는 길게 탄성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는데 그동안 긴장과 피로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들어가 등을 밀어주었는데 등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과 굳은 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 상처들은 다 어쩌다가 생긴 것입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험한 곳을 다니다 보니 얻은 영광의 상처들이요. 이 상처 하나하나가 내게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목욕을 마친 사내는 연화가 미리 준비해둔 비단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씻고 나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상투를 틀고 의관을 정제하니 방금 전에 거짓골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귀공자의 풍채가 드러났습니다. 연화가 지어준 옥색 도포는 그의 몸에 맞춤인 듯 딱 들어맞았고 허리에 두른 자색 술띠는 그의 위엄을 더해주었습니다.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호롱불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3년 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는데 남편은 그런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하지만 설레는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의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다시 차려내온 저녁상은 사내 진미가 부럽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정갈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는 구수하게 방 안을 채웠으며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와 갖가지 나물 반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사내는 수저를 들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그리고 전국을 떠도는 동안 수만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으나 부인이 해준 이 밥상만큼 맛있는 것은 없었소. 이것이 바로 고향의 맛이고 그리움의 맛이구려. 사내는 천천히 그리고 음미하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숭늉을 마시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과거에 장원 급제하자마자 임금님께서 나를 은밀히 부르셨소. 전국 각지의 탐관오리들이 득세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암행어사가 되어 그들의 비리를 캐내고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어명을 내리신 것이요. 사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명은 지엄하여 가족에게조차 알릴 수 없었고 신분을 숨긴 채 떠돌아야 했기에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었소. 부인이 겪을 마음고생을 알면서도 연락할 수 없었던 내 심정은 마치 불에 타는 듯 했소. 사내의 눈에는 깊은 회한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수많은 백성들을 만났소.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노인들,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하로 끌려가는 농부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소. 내가 편히 잠자고 배불리 먹는 동안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걷고 또 걸었소.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하듯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고향 근처에 이르렀을 때 우리 집과 부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소. 덕구 그자가 내 이름을 팔아 부인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당장이라도 달려와 혼을 내주고 싶었으나 그 뒤에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비로 위장하여 잠입했던 것이요.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방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 험한 길을 다니시며
백성들을 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편히 지내며 기다리기만 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연화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요, 부인이 이 집을 지키고 나를 믿어주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소. 돌아올 곳이 있다는 희망,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 가장 큰 힘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그 눈빛만으로도 지난 3년의 공백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소란도 잦아들고 사방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춥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오붓한 시간을 지켜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안채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더 깨끗이 쓸고 주인님 내외가 드실 아침상을 준비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주인들의 평온한 마음을 느꼈는지 더 이상 짖지 않고 웅크려 잠이 들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연안의 집 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연화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요. 덕구와 결탁했던 관리들을 문책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되찾아 줄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부인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내시오. 남편의 든든한 약속에 연하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조각 불안감마저 모두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시는 어디 가지 마시고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럼 이제 내 임무도 거의 끝났으니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잠시 휴가를 얻어 부인과 함께 지낼 것이요. 봄이 오면 꽃구경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발도 담그며 그동안 못다 한정을 나누며 삽시다. 사내는 연화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더 좋지 않겠소? 나를 닮은 아들과 부인을 닮은 딸이 마당을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 사내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한 상상을 나누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화의 남편이 관아로 출두하여 부패한 관리들을 징치하고 덕구에게 합당한 벌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연화의 집으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연화는 그들에게 떡과 술을 대접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연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고 아무도 감히 그들을 넘보거나 험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글을 읽으며 후학을 양성하고 연화는 알뜰하게 집안을 꾸려나가니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연화네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꽃그늘 아래서 연화는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남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저절로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험한 풍파를 이겨내고 지켜낸 그들의 행복은 마을 전체에 따스한 온기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와 남편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부모처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연화가 기다림 끝에 지켜낸 사랑과 신뢰는 훗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고, 그들이 살던 기와집은 언제나 따뜻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 연화와 암행어사 남편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였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착한 연화와 듬직한 서방님이 행복하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제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자장가라 여기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매화 향기 그윽한 평화로운 기와집이 나타나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